북은 수출과 무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64년 640만 불에 불과했던 수출은 2년 만에 2,400만 불로 증가했다. 월남에 가서 우리 군대가 소요되는 모든 시설, 모든 물품,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책임지고 공급한다. 예를 들면 뭐 군복, 군화, 뭐 심지어 쌀까지 보냈습니다. 김치,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시설, 이 막산이 비행장이네 말이죠. 한국군의 현대화 역시 월남 파병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브라운 각서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최신의 비행기, 탱크, 구축함 등의 장비를 제공했다. 한국엔 건군 사상 처음으로 기갑여단이 창설됐고 공군엔 신형 전투기가 배치됐다. 월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 현대화를 이뤘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명분은 그거지요. 월남의 군대로 5만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일선이 허공이 생긴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소위 그 힘의 언밸런스를 의미한다. 힘의 언밸런스는 뭐를 의미하느냐? 북한의 침략을 유혹한다 말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 그 대비책은 뭐를 의미하느냐? 현대식 장비를 달라 이제. 그 현대식 장비의 이제 리스트를 쭉 줬지요.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또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경부 고속도로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에 개통됐다.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된 막대한 경비 가운데는 미국에서 들여온 차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월남 파병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 원조. 이것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 기반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상업차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내 자본 계층을 키우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차관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가 인프라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사업, 그 다음에 철도 사업과 같은 아주 대규모 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고, 커머셜론, 즉 상업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이 자본들이, 국내 기업들이 전혀 생산 기반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 그 생산 기반의 수입이라든지 또는 원자료의 수입과 같은 측면에 많이 투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 그걸 우리가 베트남 차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트남 차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비용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얻은 이익도 컸다. 60년대 후반 월남에 진출했던 한 하역 회사의 매출은 연간 725만 불로 당시 국내 총 용역 산업 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였다. 우리 기업들의 월남 진출은 당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실업난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역, 건설 등의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월남에 많은 인력을 보냈기 때문이다. 66년 이후 파월 기술자 수는 연 2만 5천 명에 달한다.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본격적인 파월이 시작된 65년, 한국의 GNP는 약 3천만 불. 그러나 72년엔 그 3배가 넘는 1억 불에 이른다.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의 시장 개척 능력이 없었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현대가 미국 국무성의 토목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것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직접 베트남 딜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군사 토목 기술을 전수받은 우리의 현대 건설이 중동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벌어들인 그 외환은 사실은 그 원초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베트남 딜로 인한, 베트남 협상으로 인한 기술의 이전으로 인한 우리 기술 자본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철수가 시작될 때까지 3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젊은이들이 월남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의 희생이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월남 파병을 통한 한국의 경제적 성과, 이른바 월남 특수는 당시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통해 얻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비판적인 가운데 이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틀을 다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남짓,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무엇보다도 설득력을 가졌던 당시 한국에서 이것은 그대로 이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졌죠. 월남 파병을 통해서 박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는 이 정치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장기 집권의 기반까지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그저 우연히 얻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월남전 파병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이에 따른 대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월남 파병.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61년 11월 14일) 국내외의 시선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최고의장의 방미에 집중됐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6달 만에 박 의장이 케네디 미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케네디와의 회담은 박정희 정권이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회담록엔 뜻밖의 내용이 남아있다. 박정희 의장이 한국 전쟁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먼저 월남전 파병을 제의한 것이다. 파병의 명분으로 박 의장은 자유주의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은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상당한 의혹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혹과 의심의 핵심은 박정희가 사회주의 운동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당시 유일한 외자 도입의 통로였던 외화를 확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려는 그런 의도, 정치적 의도가 하나 있었고, 월남 파병 제안을 통해